사실 제가 민청학년 사건으로 그 감옥 생활을 할 때 홍성우 변호사, 황인철 변호사 그분들의 신세를 진 게 있어서 민변하면은 왠지 무조건 난 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그 부담감을 있고 얼마 전에 언젠가는 하여튼 또 왔었어요. 거기다가 우리 조영선 변호사가 이쪽 제가 하고 있는 이해주문화재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시고 있고 또 민청학년 기소유예자 사건을 또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조 변호사가 오라고 그러니까 또 안 올 수도 없고 보고도 싶고 해서 왔습니다. 이 한국 오늘 뭐 한 2시간 하는 거죠? 예.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제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펴낸 게 1993년입니다. 내년이 30주년이 됩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오는데 문화유산 답사기가 뭐 선풍적인 인기를 얻다 보니까 강연을 가면은 제가 꼭 했던 강의가 한국 문화의 정체성입니다. 30년 전에도 하고 지금도 하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30년 전에 할 적에는 한국 문화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꾸릴 거 없이 우리 문화유산이 자신감을 갖고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많은 부분이 국뽕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다 용서가 되고 또 같이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데에서는 세계사 속에서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위상을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로 바뀌어버리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게 됐어요.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한국 역사와 문화, 한국 역사를 배우는 게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사를 배웠어요. 그래서 맨날 전란에 휩싸였다는 얘기뿐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계사적으로 봤을 적에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로 놓고 봤을 적에 일본은 섬이니까 따로 띄워놓고 우리는 별 전란을 겪지 않은 세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맨날 사건 사고사로 배웠기 때문에 전란이 많다고 하는데 이를테면은 고려시대 거란 침입 1, 2, 3차 봤죠. 또 금나라가 쳐들어왔죠. 원나라가 지배받았죠. 이 나중에 홍건적이 쳐들어와갖고 나라가 망하는데 고려가 475년간 한 왕조를 유지하는 동안에 중국은 북송에서 요나라로, 금나라로, 남송으로, 원나라로, 명나라로 6개 왕조가 뒤집어졌어요. 그런 동아시아의 혼란 속에서도 고려가 갖고 있는 자존심을 세우면서도 또는 힘으로 버티면서 그리고 슬기로운 외교를 가지고서 그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은 고려가 갖고 있었던 거는 엄청난 생명력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거란이 쳐들어왔을 적에 지금 우리 상황하고 많이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그때 서희가 나가서 담판을 해가지고 오히려 강동육주를 빼앗고 받아오고 그리고 씻어서 줘서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다 잊어버리고 아마 그것만 그렇게 갖고 있을 거예요. 그 거란장수 그놈 미친놈 아닌가? 가서 제 목숨 살았을까요? 그따위로 해놓고 갔으면은 그때 온 거란장수가 소선용 장군이라고 거란 역사, 요나라 역사의 최고 가는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사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거란이 그때 왜 쳐들어왔는가를 얘기하려면 기억을 잘 못해요. 그때 거란이 쳐들어온 이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동아시아의 리더가 요나라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북송보다 우리가 중심 국가가 됐음을 인정하라는 거. 그 인정하라고 하는 형식은 요나라 연호를 쓰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북송 연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니까 발해 땅은 거란 땅인데 고려가 발해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결국은 만주족, 여진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일어나잖아요. 그 여진족이 준동하는 거를 고려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고려가 방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골아프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라. 이 세 가지 조건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서희가 가서 소손영하고 담판을 합니다. 너희가 세진 거 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연호를 너희 걸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거가 그게 역지사지 해봐라. 그게 가능한가? 우리가 받아주마. 근데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겠냐? 그때 진짜냐? 그건 진짜다. 발해 영토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름이 고려 아니냐? 고구려가 고려 아니냐? 우리는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아 갖고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발해 땅 함경도 쪽 일부 가진 거 가지고서 그걸로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다. 세 번째, 만주족을 컨트롤하려면은 강동 육주를 갖고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건 니들이 갖고 있지 않나. 그걸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충분하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들 준동을 막겠다. 진짜냐? 진짜다. 그래서 협상 봤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잘 됐으니까 가시오하고 그 시를 한 수 써줘가지고서는 물러간 거였어요. 지금 미국하고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데 중국이 저렇게 등장해가지고서는 지들이 더 세다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뭐 무역이니 뭐니 여러 가지 가지고서 잡아당기고 할 적에 서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면은 정말로 멋있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일부 요나라 연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태평이니 뭐니 이런 게 나오면은 아주 미술사는 골치가 아파요. 그게 요나라 영어인지 북송 영어인지 이게 또 구별을 해야 된다. 근데 그리고서 요나라가 우리가 별 존경심이 없지만은 요나라가 굉장히 발달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 팔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가 북송의 대장경하고 요나라 대장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조 대장경하고 한 거를 종합해 갖고 만든 게 팔만 대장경이에요. 요나라 대장경, 요번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쓰고 있었을 정도였어요. 고려 청자 중에서도 초기 11세기 청자는 요나라 가마에서 나온 형식으로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그 받다가 그 약속을 위반했죠. 북송하고 계속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쳐들어왔는데 강감찬이 물리쳐버렸죠. 그때는 요나라 기운 다 빠질 때였으니까 이게 그렇게 넘어갔어요. 진작부터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말씀. 이런 얘기도 재밌나? 아니, 그러면 이거 더 몇 개 더 해야 돼. 앉아서. 네. 앉아서 하는 거는 강의 그 긴장이 떨어지고 그 마스크를 벗으면은 이제 이 강의 반응을 봐가면서 수준도 높이고 낮추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다 이해한 걸로 하고요.
임지 다 넘어서 몽골한테를 얘기합시다. 우리가 원나라의 사위나라가 되는 수호를 받았다. 그리고 그래서 그 원나라에 72년 동안 원나라 풍습이 들어와서 우리 풍습이 다 망가졌다. 많은 책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것도 한번 잘 따져보죠. 몽고 천하무적 몽고족이었어요. 폴란드까지 갔으니까. 근데 그거를 치러 가는데 이쪽에 맹장 같은 이 고려를 놔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요거 그냥 한 방 줘 박아서 잡아놓고 그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강화도로 가가지고서 저항을 해가지고 못하고 그냥 갔잖아요. 맨날 여기서 싸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좀 바쁘잖아요. 저쪽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2차 침입을 해서 왔는데 빨리 이거 해결하려고 몽골의 최고가는 살레타 부대를 보내요. 그래서 살레타 부대를 보냈는데 그 강화도에 가 있는 그 고려 정부에서 육지에 남아 있는 고려 백성들에게 노비까지도 몽골족을 물리치면 노비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놓고 해서 결국 살레탑도 죽여버렸어요. 그래놓고 이제 해방을 안 시켜줬지. 항상 정부에서 하는 짓이 그렇지. 그래서 몽고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3차 침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불바다 작전이에요. 융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한반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래서 경주부터 가서 황룡사부터 불지릅니다. 그리고 대구 부인사 와서 팔만대장경 초조장경을 불질러버립니다. 우리 저 산사 절에 가면은 원효대사가 했다, 마라난타가 창건을 했다. 그리고 쭉 보면은 몽골한 때, 임진왜란 때, 6.25 때 셋 중에 하나 불탔어요. 그렇게 불바다를 만들며 왔는데도 항복 안 했어요. 그러기를 27년간 7차에 걸친 침입에도 항복을 안 했어요. 이런 이렇게 질긴 그 민족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 그랬다가 태자가 원종이 된 태자가 중국으로 이제 종전협정을 맺기 위해 가지고 찾아갔어요. 근데 그 찾아갔던 그 타이밍에 쿠빌라이 칸, 결국 원나라 세조가 된 쿠빌라이 칸하고 딴 사람하고 둘이 다음 황제 자리를 누가 되느냐 가지고서는 한참 싸우고 있는 판에 거기에 갔어요. 갔는데 그때 백행을 굉장히 잘했어요. 쿠빌라이 칸한테 갔어요. 쿠빌라이 칸이 고려 태자를 만나면서 한 이야기가 중국의 25사 중에서 원나라 역사, 원사, 그 중국 역대 역사는 왕조 역사가 25사인데 그 중에 원사 가장 정통, 우리로 치면 삼국사기 같은 그 정통적인 그 체계 이렇게 나옵니다. 고려에서 전쟁을 끝나자고 태자가 찾아왔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있냐? 고려는 여기에서 말리나 떨어져 있는 나라로 우리 당태종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강성한 나라인데 전쟁을 끝내자고 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제 황제가 된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앉아서 고려에서 제시하는 거가 딱 한 가지. 불개 토풍, 풍토를 토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풍토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만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그쪽 몽고 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 그거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를 사위나라로 삼아서 우리 공주하고 그리고 패자하고 결혼하는, 왕자하고 결혼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리모컨으로 컨트롤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몽골족은 자기네들이 지배하면 칸이 지배했어요. 킵찬 칸고 일 칸고 칸인데 우리는 칸이 안 오고 충렬왕, 충손왕, 충모강 충자가 들어갔어도 우리의 자유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27년 동안 항쟁했던 그 대가를 얻은 거가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는 자율권을 가지면서 먼 나라의 사위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한국미술사 강의 2편에 이 대목에 대해서 이리하여 고려는 대원 제국의 사위나라로 대접을 받게 되었다. 대접이었어요. 아니 재벌집에 사위로 들어가면 수고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싸워서 지면 이기지 못한 거는 전부 역적으로 그렇게 부대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그 앞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다음에 먼 나라 풍속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죠. 민속 고유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세월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전통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이어진다는 데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변한다는 데 있어요. 변하지 않는 전통이라는 건 인습이 돼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는 형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고려시대 그 아름다운 산강청자, 지금 전해지고 있는 150점이 전부 보물이 되는 고려부라, 세계 한 10대 개 남아있는 나전 지비 고려, 전부 원나라 간섭기에 만든 거예요. 이게 잘못 얘기하면은 식민지 지배 정당론에 휩싸일까봐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팩트 자체는 그래요. 그게 어떤 면에서 고려가 세계화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받은 바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원나라의 사위나라가 되는 수모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27년간 항쟁 끝에 받았던 그 대가였던 거죠. 근데 그 대가를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치러야 되는 희생은 또 따로 있었어요. 삼별초의 항쟁이죠. 역사책에서는 삼별초는 영웅적이고 원나라의 지배 사위나라가 된 거는 수모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삼별초라고 하는 게 최씨 무인 집권 그 사람들의 별동대거든요. 난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삼별초가 위대한데 어쨌든 어떻게 삼별초의 항쟁을 어떻게 이해하나. 내가 나중에 정확하게 이해한 거는 후세인의 공화국 수비대하고 같은 거예요. 이 공화국 수비대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이 끝나면. 이 사람들 전쟁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27년 동안 항쟁을 강화도에서 버텼던 거에 중요한 거 하나는 그때가 최씨 집권 시절이었거든요. 전쟁을 끝내서 협상을 하는 순간 군사 독재는 종말을 구한다는 거예요. 왕정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못하게 했던 거가 결과적으로 이런 항쟁을 낳았던 거죠. 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 그 내막은 그렇습니다. 그 이제 공화국 수비대에 해당하는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안 되니까 진도 용산 진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안 되니까 제주도 가서 항파두리에 가가지고 김통정 장군 하에 있다가 1년 만에 이제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전쟁에서 질 때 지는 방식이 모두가 다 항복하는 게 아니라 삼별초같이 대드는 게 있었을 적에 우리에게 오는
그들에게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한 부분, 그거는 또 있는 거죠. 근데 삼벌초를 토벌하러 제주도 간 것은 고려 정부에서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거였어요. 그때 원나라가 고려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선 간 거예요. 그래서 삼벌초를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원나라가 제주도는 자기 땅이라고 그랬어요. 제주도는 반란 있었던 거에 원나라가 진압을 했으니까 자기 거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칸이 올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다루하치를 보내가지고 다루하치가 통제 제주도를 다룬 모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원나라의 14대 목장 중에 하나로 제주도를 지목을 해서 말을 키워요. 제주도가 말을 키우기 좋은 거가 이 곶자왈에 있는 풀들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상위 동물이 없어요. 말을 잡아먹을 돔짐승이 없어서 마음껏 뛰고 놀아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70년이 지나갔어요. 제주도에서 다루아치의 지배하에서. 그리고 원나라가 망했어요. 원나라가 망하니까 명나라가 제주도가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명나라가 원나라를 쳤으니까 우리는 72년 전에 고려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이거 실효적 지배에 이건 법적으로도 이건 문제가 있고 이건 누가 얘기해도 안 되는 얘기죠. 옛날 얘기는 72년 전 얘기해서 뭐예요? 그리고 명나라 정부에서는 원나라 황족들을 귀양을 보내야 되는데 그 제주도도 물망후보에 올랐어요. 이때 민족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최영장군. 그래서 최영장군이 비양도로 들어가 가지고 다루아치들을 다 섬멸을 하는데 마지막에 서귀포 외돌개에서 마지막 모코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외돌개에 최영장군 사당이 있어요. 이게 제주도 답사기에서 이따 저 선물을 준다는 책에 있어요. 그래서 세계사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얘기가 이렇게 뒤바뀌는 거예요. 또 인조의 삼전도 굴복 얼마나 창피한 그 역사의 기록으로 우리가 얘기했어요. 정묘호란 지나고 병자호란 때 청태종 황토시 도시라고 우리가 이름 돼지라고 이름을 불렀던 그 청태종이 쳐들어오는데 책에 남한산성으로 인조가 피난 갔다고 그러는데 그거 표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피난 가긴 무슨 피난 가, 싸우기 위해서 산성에 들어가 가지고 준비를 한 거였죠. 우리는 봉건제를 한 번도 실시해 본 역사가 한반도에서 없었어요. 있다고 해야 구삼국 시대에 호족들이 준동했던 한 반세기가 있을 뿐이지 봉건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철저한 봉건제였잖아요. 다이묘에 의해 가지고 내전이 많았죠. 그래서 이 일본의 다이묘 대명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지만은 만석군 이상, 1만석 이상 하는 사람이 대명이에요. 다이묘. 그 중에 도쿠가 다이묘 같은 경우에는 400만 석이고 마에다 가문이 한 110만 석하고 사스마가 70만 석이고 그리고 중간 되는 사람들이 30만 석이고 작으면 3만 석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들이 합종연행 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내전을 그렇게 많이 겪는 게 일본인데 우리는 뭐 임꺽정이나 장길산이가 노비반란 만적이 했을지언정 어디 뿌리를 두고서
그 봉건 그 영주끼리 싸운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이제 외적하고 이제 다투는 건데, 우리 임진왜란을 겪고 나니까 서해 유성룡의 징비록에 우리가 산성 싸움은 다 이기고 평지 싸움은 박살이라고. 그래서 전부 산성을 모아놔. 전국에 800개가 넘는 거예요. 이 산성 체제는 충청북도 그 일대에 온달산성, 장미산성, 삼년산성, 견원산성, 산성이 이렇게 많은 거고 거기가 어마어마한 격전지였으니까. 그런데 평시에는 평지에 살다가 전쟁이 나면은 산성으로 가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에는 반드시 2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식량과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진을 치는 거예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나한테, 나는 산성을 이해 못합니다. 쳐들어가면 싸워야지 왜 산성으로 피합니까? 그래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예비로 쌓아놓았던 진지를 갖고 전쟁에 대비해서 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쌀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빼먹어서 문제가 나고 그랬겠군요. 그래서 맨날 그 사고죠. 전쟁도 없는데 거기 여기는 굶어 죽고 거기는 사람이 몇 개월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산성을 다 그렇게 쌓는데, 서울의 경우에 한양도성 그거는 전쟁 그거보다도 기본적으로 무학대사 얘기대로 도성의 품위, 그리고 그냥 도적이나 뭐 이런 거 막는 그런 의미지, 전쟁을 위해 가지고 쌓으면은 그 성벽이 고만해서 돼요. 남대문 갖고 돼요. 그냥 도성의 품이죠. 그리고 이 쳐들어오는 방향이 남쪽의 경우에는 남한산성, 북쪽은 북한산성, 그리고 서쪽으로 쳐들어오는 거는 강화도, 강도성. 이 세 개가 그 한양의 국방 방위 체제였던 겁니다. 근데 북한산성은 없었어요. 애시당초. 왜냐하면 북쪽에서 쳐들어오라는 생각은, 중국이 우리 쳐들어온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미국이 우리 쳐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중국이 쳐들어온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일이 없는데, 그리고 이 남한산성의 경우에도 일본이 저렇게 갑자기 그걸 몰라가지고 남한산성이 없었잖아요.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남한산성을 축조를 하는 거예요. 벼감 스님 주도하에. 남쪽국에서 오니까. 빌어먹을 그걸 쌓아놨더니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 병자호란 때 조선은 더 이상 산성을 축조하거나 고치지 않는다는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손을 못했던 걸 숙종이 신하들 반대를 무릅쓰고 한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쌓아버려요. 그게 북한산성이에요. 남한산성도 다 보수하고, 그 다음에 북한산성을 쌓아놓고 나니까 이쪽에 한양도성하고 북한산성을 연결을 해야 돼요. 비공 있는 데에서 세검정 홍제천 지나서 그 홍지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나서 있는 성이 탕춘대 성이라고 하는 거가, 그거를 연결한 것도 숙종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딱 갖췄더니 전쟁을 한 번도 안 났어요. 그 다음에 나는 건 6.25인데 6.25인데 우리는 동쪽은 아무것도 안 해놨잖아요. 6.25 때 입성은 동대문으로 해서. 그래 인조가 사실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서 외놈들 쳐들어올까봐 만들어놓은 남한산성에 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화파와 적화파가 붙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다 피해를 보니까, 백성들이 다 죽을 거니까 그냥 우리가 항복을 하자. 항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청나라 그때 왜 쳐들어왔는데? 아니 청나라 지금 명나라하고 싸우다 말고 왜 조선을 쳐들어왔냐고요. 그 이유가 명나라하고 싸우는데 조선에서 계속 군사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 차단하러 온 거예요. 근데 조선 정부에서는 명나라에 안 보내줄 수가 있나요? 임진왜란 때 얼마나 받았었어요. 명랑대첩에 이순신 장군의 맹활약 그거 뭐 우리 영웅적으로 잘 알죠. 그때 이순신 장군 밑에 있는 부하가 5,000명이었는데 이때 광동성에서 진린제독이 원군을 보내온 것이 7만 명이에요. 우리가 이 영사관 뭐 이걸 뭐 해가지고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 것이지 진린제독이 데리고 온 지금 우리나라에도 광동 진씨가 있어요. 그 진린제독 후손. 그렇게 신세를 졌는데 안 보낼 수 있나요? 그래서 그걸 보내는 거를 차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와서 우리 그거 더 안 보낸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뭐 전쟁 손해배상 물어주고 평화를 그냥 갖자 하는 게 주화파예요. 이게 이제 민족 반역자처럼 몰아지는 게 끝까지 명분 갖고 한 게 이제 청운 김상원 같은 분이 이제 촉화파가 일어나죠. 그게 이 주화파에서 협상부를 항공문서를 쓰잖아요. 쓰니까 김상원이 확 찢어서 던져버려요. 그때 예조판서 최명길이 그 찢어진 거를 다 주워 모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조선에는 당신같이 이거를 찢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나처럼 이거를 주워 맞히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리고 항복조인을 하고 그 청과파는 이제 끌려서 가고 그리고 이거 보증을 받기 위해서 다시는 글로 원조를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 다 우리한테 내라고 해가지고 명나라에 보내던 것의 몇 배를 청나라에다가 바치기로 하고 그리고 인질 데리고 그리고 간 거였어요. 그때 청나라가 조선을 무장해제시켰으면서 집에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무장해제를 했으니까 그냥 먹으셔도 그만인 거잖아요. 그랬다가는 청나라는 명나라하고 싸움 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나쁠 때 같은 민족이 몽고도 그거를 해결 못했는데 조선이 들고 일어나서 민중들이 끝까지 붙어버리면은 자기네들은 더 골아픈 거였어요. 지배가 문제가 아니고 통치는 할 능력은 그게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거에 대한 약조를 받아가고 그리고 챙겼잖아요. 군사 인질.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저항 능력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한국 조인하고 바로 우리가 형제 나라 아니냐 하고서는 형제처럼 하고서 물러지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능히 주화파가 크게 잘못한 거 아니다 하는 판단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 주화파는 민족 이완용이 비슷하게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리고 연구하는 게 맨날 인질 가서 고생한 거 역을 인질이 고생하지 그러지 뻔한 거 아니겠어. 이게 우리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적에 가장 큰 전란을 일으켰던 거란족의 침입, 몽골족의 침입, 임진왜란은 이제 그놈들이 미친 짓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청나라의 침입. 이것이 조선 정부에서 우리나라
고려와 조선 정부에서 어떻게 넘겼는가라고 하는 거를 세계사적인 시각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주 명쾌한 얘기인데 우리가 맨마다 싸워서 진 얘기, 항복한 거, 그리고 간섭받은 거, 이것들을 사건 사고로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조상들이 그렇게 애써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민족 국가로서 넘겨준 거에 대해서 후손들이 고마워하지 않고, 그 조상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죽어가면서 다 지켜줬더니 싸가지 없는 후배들이 지금은 앉아가지고 아이고 남북 통일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꼭 우리가 그동안에 후진국으로 살고 뭐 해왔던 그거가 1등하는 거, 이기는 거, 그것에 대한 부러움만 그 얘기를 했지, 그것을 슬기롭게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던 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것 같아요. 30년 전에 이 얘기했으면 안 먹혔을 것 같아요. 어차피 10분 쉬었다 할 건데 한 가지 얘기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 뭐 때문에 나가는지 내가 알 방법이 없어. 이 K-팝이 뭐가 좋아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 좀 알고 싶어요. 오징어 게임 난 보다가 말았어. 아유,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기생충은 보다가 야 이게 뭐 이런 블랙 코미디가 있어. 그리고 뭐 갑자기 왜 초인종 누르고 나서 있다 이거는 그것도 잘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또 명색이 문학에 있으면서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가르쳐주는 내가 체감은 못해도 이해는 해야겠어서 여기저기를 보는데, BBC 방송의 음악 평론가가 30분 동안 한 5, 6년 전에 들었죠. 유튜브에서 K-팝이 뭔가에 대해서 그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분석한 거를 얘기 듣는데, 그거 듣고 내가 알았어요. 이 K-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악에 있어서 어떤 한 형식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다. K-팝에서 불러지고 있는 노래를 보면은 랩도 있고 힙합도 있고 리듬앤블루스도 있고 뭐 신디사이저 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컨트리송 같은 것도 있고 브루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있는 것들을 섞어가지고 지금 현재의 것을 만들어내는데, 마치 한국의 뛰어난 음식인 비빔밥 같아가지고 그 안에 야채와 고기와 쌀 영양가 있고 맛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맛있는 소스로 비벼서 먹으니까 먹기도 좋고 몸에도 좋아가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K-팝의 형식은 비빔밥이다. 근데 이것이 음악으로 한국 사회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서태지와 아이들인데, 그 음악 평론 할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SNS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만 퍼지고 바깥으로 나오지는 못했다. 거기에다가 2002 한일 월드컵 붉은 악마의 떼창이라고 하는 거가 이 비빔밥 속에 또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퍼져서 나오는 것이, 이 BTS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에서 음악으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퇴폐적인 거라든지 쓸데없는 그 센티멘탈리즘에 빠진 게 아니고, 괜찮아. 우리들은 지금 뭐
힘들지만 우리는 속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페이크 러브,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비틀즈도 마찬가지였대요. 비틀즈의 가사 내용들을 보면은 그 건전성은 BTS나 마찬가지.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미제라면 얼마나 좋아했던 시절이 있어요. 미국 사람은 안 그래. 그거가 이제 도덕적 평가 기준인 적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흠모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거는 우리는 본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거가 지난 50년 동안에 많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좋은 거를 받아들이려고 해온 것이 쟤네들이 하도 빨리 바뀌니까 좋아서 받아놓으면 금방 또 바뀌니까 계속해서 바뀌어온 거예요. 우리 미술로 치면은 걔네들 쫓아가다 보면은 한참 쫓아가다 보면은 걔들이 딴 데 가. 그래서 6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 오는 현대미술 추구한 사람들은 맨날 걔네들 쫓아가다가 별일 보고 못 보다가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우리식으로 추상화를 해야겠다. 그게 그게 단색조라고 하는 거고 그게 그렇게 히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내 거가 쳐진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서구 문명적인 것을 다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우리 태생적으로 한국적인 거, 동양적인 거 갖고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또 제3세계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선망이 있고 또 서양 사람들은 자기네들 거에다가 이국적으로 전혀 느끼지 못했던 요소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드라마의 요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화수가 저렇게 히트치는 것도 동양인 피부에 맞는 한방과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평양에서는 15년 동안 비밀리에 이 작업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파고드는 거는 미국에서 팔린 것도 미국에 있는 동양 사람이 산 거예요. 그러다가 서양 사람들도 이게 좋은 거를 알게 되면서 그냥 대박이 나버리고 한 건데 이런 것을 우리들은 몰랐지만 왠지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뭐 한다 하는 그러한 것들의 노력이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와가지고서 퍼져나간 것이 K컬처의 그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마 이 영국 그 음악평론가 이 얘기가 삼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더 저한테 설득이 있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서 K-팝을 좋아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K-팝이 얼마만큼 퍼져가는가 하는 거는 맨날 신문에 나서 뭐 파리에서 그 전부 길거리에서 춤추고 그거 하는데 BBC 익스플로러의 조앤나 럼니 여배우가 그 실크로드 탐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베니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가는데 걔는 이쪽에서 오더라고. 베니스에서 터키를 해서 이란으로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까지 왔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신강성으로 넘어가는 걸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 신강성에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조안나가 어디 가면은 터키 가면 터키에서 무슨 춤출 적에 자기도 들어가서 같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그 나라 민속을 소개하고 거기서 실크로드 교역의 그 상징들 얘기하고 이란, 이라크 가서도 전부 이렇게 대종하고 어울렸어요. 키르기스탄 마지막 신강성을 바라보는 수도도 아니야. 그 마지막 국경 도시
거기에 갔더니 애들들이 시청 앞에서 젊은 애들들이 막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한나 언니가 스카프를 휘날리면서 애들하고 같이 춤추고 난 다음에 이제 걔네들 그 민속 그 시장에서 지금 너희들 춤이 뭐냐 그랬더니 K-팝입니다. 이게 실크로드 지구상의 오지 중에 하나인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 가가지고서 그 애들들이 춤을 춰요. 이걸 그런 점에서는 지금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우리가 세계사적인 시각 속에서 이것을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보는 것이 30년 전하고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네요. 1745년에 프랑스에서 만든 아시아 지도인데 내가 20년 전에 파리에서 사가지고 지금도 잘 갖고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은 한국을 어떻게 크게 그려놓는지 뭐 부동산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영토가 작다고 하는 그 컴플렉스를 지우지를 못하는데 영어권에서 아시아, 이스트 에이시아, 뭐 동양권 공부할 적에 첫 번째 읽는 책이 라이셔와의 이스트 에이시아예요. 동양문화사라고 상하 2번 나왔죠. 그 책에 코리아에 대한 그 첫 문장이 라이셔와가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중국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보통 나라와 비슷한 크기다. 면적은 약간 좁지만 인구는 약간 더 많다. 어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미네소타주 정도라고 왜소함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합친 면적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코리아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한반도를 가위로 오려서 유럽에다 갖다 던져놨을 적에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큰 정도고 나머지는 우리 비슷한 거보다 우리보다 작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냥 작다고 얘기를 하게 됐던 것은 동아시아 지정학적인 그 속에서 중국이 워낙에 문어발식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중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영토가 큰 만큼 지켜야 될 국경이 넓고 거기에 수많은 이민족들하고 항상 그 전란에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고 해왔던 거죠. 그 결과 중국은 또 왕성한 그 소화력을 갖고 흡입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민족도 다 자기 중국화 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 90%의 한족과 10%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는데 그 10% 55개 소수민족 중 모국을 갖고 있는 소수민족은 조선족, 몽고족, 안남족뿐이 없어요. 이게 베트남은 우리하고 아주 상당히 비슷한 데가 있거죠. 몽고는 또 내몽고, 외몽고가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를 지키지 못했으면은 저 달라이라마의 티베트 같은 그 신강성에 있는 위구르족 이런 거가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조상을 잘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통일을 못하고 있을 뿐인 거지. 영토의 개념은 그렇게 갖는 것이 맞는 거라고